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를 그러니까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만 재활에 대해서 특히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 전체적으로 재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의 제목은 허리를 살리는 코어 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리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재활에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협착이나 디스크가 허리가 아픈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경의 눌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은 허리가 아픈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몸을 쓸 때 코어 힘이 비교적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힘을 쓰더라도 코어가 완충을 잘 해줘서 허리에 힘이 적게 떨어지게 되고 그럼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적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협착이나 디스크는 대부분 코어에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많이 쓰게 돼서 허리에 힘이 많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힘들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쌓여서 디스크가 내부에 변성이 있다가 어느 날 외력을 받고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협착도 코어의 힘이 약해져서 내가 똑같은 힘을 쓸 때 허리에 힘이 많이 전달되면서 허리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면서 주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낮아지면서 협착이 생기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코어가 잘 역할을 해줘야지 허리가 덜 망가진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어 인지를 생각할 때 코어를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코어 강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어가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는 의미는 분명한데 그럼 우리가 그걸 코어 강화로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프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코어 강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보통은 우리가 왜 코어 강화보단 코어 인지가 더 필요한 거냐면은요. 보통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 협착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겉근육과 속근육 사이의 힘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강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을 쓰면 겉근육의 힘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속근육의 힘이 잘 길러지지 않고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 더 큰 힘을 견디기 위해서 아니면 통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더 큰 힘을 잘 견디기 위해서 코어 강화 운동을 하시는 거 권장할 만하지만 많이 불편하시거나 협착이 심하시거나 고령이신 분이 코어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겉근육만 강화되고 속근육이 잘 강화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원통 같은 구조입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랑 상지, 팔은 몸통의 앞쪽에 붙어 있고요. 척추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있는 이 동그란 원통이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 허리를 자기 몸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뱃속 깊숙하게 있는 이 코어의 역할, 복횡근의 역할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뼈가 몸을 다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허리뼈가 몸을 다 받아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랑 팔의 무게는 머리랑 팔은 앞쪽에 붙어 있는데 허리뼈로 몸을 다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고 허리가 많이 뒤틀리기 때문에 허리에 부상이 잦아지고 허리가 자꾸 아파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기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보면은 다리에 힘이 좋아서 일어설 수는 있지만 상 하체가 흔들리면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경우면 많이 누구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세가 드시고 협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기 때처럼 코어의 힘이 약해진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협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협착은 디스크랑 다른 병입니다. 그러니까 협착이 생기는 거는 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선행하게 되고요. 이 선행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척추뼈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고 이 흔들림 때문에 디스크 높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늘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정상에서 이 불안정 흔들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떨어졌을 때 수핵 자체가 섬유른 자체를 찢어버리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스크란 병은. 그리고 이 불안정된, 그러니까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몸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협착이 됩니다. 근데 이런 흔들림이 생기는 이유는 흔들림 자체를 줄이려면은 이 복행근 자체의 힘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몸이 흔들리는 게 줄어들겠죠. 척추뼈만 가지고 머리랑 팔의 무게를 버티려고 하면은 이 척추뼈는 몸통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허리가 추가적으로 과도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복행근이 어느 정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원통으로 머리랑 팔을 받치는 거기 때문에 이 척추뼈, 막대기 척추뼈에 떨어지는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잘 유지해 주는 게 협착의 진행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고 싶은데요. 협착증은 결코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협착증은 척추관의 가운데가 눌리는 협착이고 척추관 협착, 중심성 협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신경이 나가는 가지치는 부분에 눌리는 것이 보통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중심성 협착, 가운데가 눌리는 협착은 별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허리를 피면 신경관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는 상태를 취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상태도 체력이 괜찮을 때는 많이 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엉덩이가 좀 묵직한 정도의 느낌밖에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즉 굽어진 등은 협착증에서 굽어진 등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신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협착증의 원인이 아니라 허리가 굽어졌기 때문에 협착이 생긴 게 아니라 협착의 결과로 등이 굽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일 때 몸이 굽어졌을 때 몸통에 힘을 잘 길러서 몸통에 힘을 잘 기르는 식으로 대응하지 굽어진 결과 자체를 피기 위해서 억지로 상체를 이용해서 허리를 피게 되면은 몸통에 더 사악한 결과를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협착에서 굽어진 등은 협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고요. 그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협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통에 힘을 길러야 된다가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 코어 자체가 뱃속에 있는 원통으로서 허리를 방어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코어를 잘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코어라는 거를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식적으로 힘을 줬을 때 코어, 속근육에만 힘을 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코어는 1차 코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된 이 원통을 이루는 코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속근육만 수평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2차 코어들, 거죽에 있는 코어들은 아래 위로 닿고 사선으로 닿게 됩니다. 이 근육은 힘을 줬을 때, 이 근육은 당겨졌을 때, 상체와 하체를 받치면서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왕자를 만드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을 주면 당겨지겠죠. 이게 당겨지게 되면은 허리가 오히려 굽어지게 되고요. 척추 자체에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죽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선으로 일어나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게 되면은 허리가 숙여지면서 척추뼈의 압력을 같이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허리 안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은 이 속근육이 허리 안정성에 영향이 있는 거고, 이 허리 안정성을 잘 만들고 허리가 협착이 안 생기고 자세가 좋아지고 협착이 진행을 안 하고 보행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 속근육이 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협착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이 굽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접히게 됩니다. 이게 접혔을 때, 코어 근육에 접혔을 때 이 거죽 근육들은 힘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이 속근육이, 이 복횡근 자체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수축을 시키고 싶어도 수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과 위쪽이 균일하게 힘을 줘서 더 당겨줄 때 이 원통이 만들어지면서 상체랑 하체를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직선으로 돼 있는 근육가 이게 접어진 상태에서는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죽에 있는 그 2차 코어들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속에 있는 1차 코어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 있게 되면은 이런 속근육이 가속화해서 떨어지게 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하시면 그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분들 걸음을 보시면은요, 발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보폭은 좁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보행 속도는 별로 빠르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한 다리로 디뎌서 내 몸통의 균형을 잡고 버틸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발이 자꾸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도 구부정하시기 때문에 보폭도 줄어드는 거고요. 보폭이 줄어들면서 발이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많은 경우에 협착의 결과이고, 협착 때문에 코어가 약해진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런 약해진 코어가 몸의 흔들림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협착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속근육에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죽 근육들은 되게 강해서 우리가 쉽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근육들은 속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거죽 근육에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주면서 이 속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필라테스를 오래 하시고 요가를 오래 하시고 골프를 많이 치시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운동선수나 운동에 대해서 잘 트레이닝 되어 계신 분들은 이 비교적 겉근육에 비해서 속근육에만 힘을 잘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협착이나 허리 통증으로 코어가 약해져 계신 분들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속근육에 같이 힘을 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에 힘주기라는 표현보다 제가 코어에 대한 인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자체가, 이 속근육에만 힘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특히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속근육에만 힘을 주려고 해도 속근육에만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재활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코어 강화가 가능할까요? 직장인이라 앉아있는 업무 시간이 많아서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코어 강화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는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필라테스, 국선도,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태극권. 이런 운동들은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들은 서양이나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몸의 안정성을 높이고 허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운동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다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해서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인지 능력을 올리고요. 모든 동작을 되게 천천히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이런 운동을 보면은 모든 동작을 되게 슬로우 비디오로 합니다. 그럼 천천히 어떤 스트레칭이든 간에 숨을 비교적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긴장을 풀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몸에 그리고 균형 잡는 느낌을 같이 가지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코어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앉고 서고 걷는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앉고 서고 걷는 동작에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활의 목표로 삼고 운동의 목표로 삼는 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훨씬 더 통증이 있으면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플랭크, 스쿼트 다 좋은 운동인데요. 굳이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플랭크랑 스쿼트 같은 영역 운동을 통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의 앉고 서고 걷는 것에서 통증을 없애려면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코어가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그런 동작을 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고 거죽 근육과 속 근육을 같이 운동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시는 분이 없지 않으실 텐데 연세가 높으시고 몸에 힘이 떨어지신 분일수록 이런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하고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필라테스를 하는 것처럼 요가를 하는 것처럼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숨을 천천히 쉬시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세를 천천히 하면서 내 몸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어떤 동작을 천천히 하시게 되면은 그게 코어 인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제가 담다님도 방금 말씀하신 코어 강화라는 생각보다는 인지란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강화란 표현을 쓰면은 특별히 강한 힘을 줘서 근력을 많이 쓸 거란 오해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누워서 하는 것들을 코어 어웨어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어에 대한 인지 정도의 내가 몸의 균형을 잡는구나. 내 뱃속 근육으로 내 몸의 균형을 잡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는 걸로 통증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단지 여러분께서 어떤 과격한 스포츠나 직업적으로 과도한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은 인지를 먼저 만드시고 어느 정도 코어 강화하는 훈련까지 되어 있으셔야지 그런 스포츠 활동이나 과격한 직업 활동에서의 허리의 충격을 슬기롭게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앉고 서고 걷는 동작에서 코어의 인지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 즉 코어에 힘을 빼지 않는 훈련이 더 중요한 거지 코어에만 강하게 힘을 주는 정도의 훈련은 일반적으로 저는 필요도가 매우 낮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운동하다 팔다리 힘이 딸려서 근육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통증까지 오길래 진단을 받아보니 척추 협착증이라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헬스장 1년치를 새로 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좋을지 난감합니다. 헬스장을 끊으셨다는 건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건 언제나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트니스에서 하는 운동이랑
협착증 환자가 자기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주로 하는 운동은 거죽 근육을 강화할 그러니까 근육 양을 늘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피트니스에서 다른 영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피트니스가 거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협착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경이 눌리면서 코어가 그러니까 배가 접히면서 복행근이 약해지는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속근육이 약해진 상태인 걸 의미합니다. 근데 속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겉근육 위주의 운동을 해주면 허리에 부상이 올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트니스를 다니시더라도 피트니스에서 사지나 팔다리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니라 아직 상태가 괜찮으시다면은 가볍게 달리는 운동이라든지 요새는 피트니스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균형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도 많이 있고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 맨손 체제에 가깝게 몸을 균형을 잡는 훈련 위주로 해서 일단 통증의 고리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가 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통증이 없는 상태를 먼저 안정적으로 내가 앉고 서고 걷는 동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즉 코어의 인지를 유지하면서 앉고 서고 걷는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겉근육에 비해서 속근육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십니다.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협착이 있게 되면 허리를 쉽게 삐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신경 눌리는 거 말고도 허리가 아픈 것 중에 가장 다빈 들어 있는 건 염자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은 허리가 아프겠죠. 근데 이 염자가 강하게 오면 디스크까지 터지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몸에 속근육에 힘이 떨어진 거에 맞추는 속근육의 힘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활이 돼야지 겉근육의 힘을 더 끌어올리는 방식의 재활은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재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두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줄넘기는 코어에 괜찮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운동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는 코어가 잘 확립된 상태에서 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코어가 잘 확립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코어가 어느 정도 확립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그 어떤 운동도 다 괜찮으신 거고요. 코어가 매우 약한 사람이 몸의 상체나 하체, 과도한 비트니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상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어떤 운동이 좋냐 안 좋냐보다는 이 운동의 성격을 알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줄넘기는 코어 인지에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줄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지 않고 몸을 뒤로 제키고 쓰거나 허리를 꾸부정하게 숙이고 줄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해서 줄을 넘겨서 가볍게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려면은 아랫배 쪽에서 내 머리랑 팔을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줄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줄넘기 할 때는 아주 얕게 뛰더라도 아랫배 쪽에서 내 머리와 팔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느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코어 인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코어를 어떤 건지 느끼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으니까 환자분께서 줄넘기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줄넘기 할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그게 코어고요. 그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일상생활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넘기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허리가 많이 불편하실 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충고는 운동을 통해서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허리와 어떻게 유지하는 게 내 통증을 적게 일으킨지를 깨달아서 그 인지하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통증 관리에는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내가 보다 활발한 운동을 하고 내가 다른 근육량까지 늘려서 내분비적인 심폐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은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시는 게 급성으로 아프실 때는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코어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화를 하려고 들면 겉근육에만 힘을 주기 때문에 겉근육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어가 속근육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겉근육 강화가 오히려 불균형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허리 자체를 더 빨리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허리 자체에 최적화된 재활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척추 주변 근육 강화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몸에 등에 근육이 많이 있으면은 척추는 이 그림에서 보는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척추 주변 근육도 매우 강할 겁니다. 그럼 이 척추 주변 근육이 매우 강한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추뼈는 우리 몸의 뒤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척추뼈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척추뼈 주변 근육이 강하면 허리가 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척추뼈가 몸의 뒤쪽에 치우쳐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걸 잊고 하시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랑 팔은 몸의 앞에 붙어 있는데 그리고 배 쪽엔 다 내장으로 텅 비어 있는데 척추뼈 주변 근육만 강화하면은 앞쪽과 뒤쪽의 임밸런스, 불균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보더라도 척추체 앞쪽에는 거의 근육이 없습니다. 이 근육들은 골반과 위쪽을 연결하는 근육이고 이 뒤쪽이 척추 주변 근육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들은 다 뒤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동그랗게 다 균일하게 분포해 있고 이 동그랗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비슷하게 강화가 된다면은 척추 근육 강화가 허리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척추 근육은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근육이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순간 허리 앞쪽에 떨어지는 압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직이 안 망가지는 거는 조직의 외력을 적게 가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조직의 외력을 적게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강한 근력이 아니라 협응력으로 몸의 한 군데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힘을 잘 분산시키는 협응력 그리고 코어의 인지 이런 것들이 몸을 안 아프게 하는 거고 통증이 줄어든 다음에 내가 좀 더 상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 근력 강화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자체에 떨어진 압력, 허리 자체가 손상될 위험을 봤을 때는 척추 주변 근력 강화는 허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허리 자체에 도움이 되면 허리 자체에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추 주변, 그러니까 몸을 안정적으로 팔과 머리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과 머리를 안정적으로 내 몸통에서 받아내야지 허리가 적게 꺾이면서 허리가 덜 아파지시겠죠? 그럼 이 팔과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아내시려면은 이 원통의 근육과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죽에 있는 복직근, 복사근, 우리가 흔히 힘을 준다고 느끼는 근육들은 이 근육과 다르게 이걸 눌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운데 있는 이 복직근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는 형태로, 꾸부정해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내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하나 떠올리신다면 이 척추뼈만 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 몸은 이렇게 내 척추는 내 몸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원통이 뼈랑 같이 작용을 하는 거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쪽만 바라보고 여기서 디스크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요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는 재활로서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 뱃속 깊이 있는 이 코어 근육을 어떻게 힘을 풀지 않는 정도가 코어의 인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풀지 않는다는 걸 잘 못 느끼시면 힘을 거의 못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실 때 배에 힘을 준다는 느낌을 내가 가지실 수 있으시면은 보통은 이 거죽에 내가 힘을 주는 거라고 느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빼야지 실질적으로 제가 코 인지 재활을 시킬 때는 거죽 근육들에 다 힘을 빼게 만들어야지 이 속 근육이 비로소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나 질문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척추 주변의 근력 강화는 척추뼈에 대한 압력 증가와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허리 자체에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자체를 강화하는 운동보다는 균형을 잘 잡고 코어에 힘을 빼지 않고 코어를 잘 인지할 수 있는 훈련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어가 결국은 아까 그림에서 보였듯이 속근육이고요. 이 원통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몸이 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비뼈와 골반을 척추뼈를 기준으로 당겨주면서 아래 위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 코어에 대한 인지가 유지가 되는 순간은 자세가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 복행근, 이 속에 있는 코어 근육은 호흡 근육입니다. 보통 우리가 호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호흡량을 좀 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 복행근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호흡을 해야지 호흡량이 늘어나고 이 호흡량이 늘어나는 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기도 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호흡근을 활용해서 숨을 쉬는 훈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속근육이자 자세 근육이자 호흡 근육이어서 이 코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어를 호흡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완전한 의미에서 요가할 때 쓰는 복식호흡을 요가나 참선할 때 쓰는 복식호흡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꼭 호흡을 활용한다고 해서 꼭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요가나 명상할 때 좀 극단적으로 부풀리는 자세는 코어의 코어 근육의 기능 중에서 상하체 협응력을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없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부풀어지게 되면은 복행근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상체와 하체 간에 힘을 받아주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가나 참선의 그런 복식 호흡, 횡격마 호흡들은 앉은 자세에서 시키거나 누운 자세에서 필라테스는 주로 누운 자세에서 훈련을 시키고 보통 요가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가부좌 자세나 그런 식으로 허리뼈의 중심을 다 실은 상태에서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배가 불룩해지게 되면은 상하체를 받쳐주는 코어 근육 자체의 역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빼고 환자분들이 복식 호흡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에 힘을 빼고 배를 불룩하게 만드시면서 복식 호흡이 좋다고 하니까 배를 불룩하게 만드시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복횡근이 상하체를 연결해 주고 머리와 팔의 무게를 복횡근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근,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 호흡근을 활용하되 힘을 완전히 풀지 않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코어에 대한 인지는 결국 내가 일상생활에서 코어에 대한 힘을 완전히 풀지 않는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허리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코어 강화가 아니라 코 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코어가 많이 약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속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속근육에 힘을 주는 걸 느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속근육에 힘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근육에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는 코어에 대한 인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재활하고 신체를 관리하실 때 스스로 무리할 가능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무리해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근육을 힘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속근육이 이 힘을 기르게 되면은 이 복횡근과 이 뒤쪽에 있는 다혈근이라고 이 뒤쪽에 있는 척추 뒤쪽에 있는 이 소근육들은 협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긴장을 해 있으면은 이 척추뼈 뒤쪽에 있는 그 근육들이 저절로 긴장을 해서 몸이 쫙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가지고 몸을 피는 게 아니라 속근육을 잘 인지해서 코어에 대해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걸 유지하시게 되면은 등까지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코어만 잘 인지를 유지해서 저절로 바른 자세가 나와야지 남이 하는 바른 자세를 어깨나 팔을 써서 머리에 힘을 써서 억지로 만든 자세는 겉보기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자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근을 약간씩 쓰는 거를 충분히 훈련을 해주면 우리가 숨을 쉬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코어가 작동을 하면서 내 머리와 팔의 무게를 저절로 받쳐주게 되고 등에 척추에 있는 다혈근도 저절로 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어에 대한 인지를 기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지 훈련하는 것에 제가 잠깐 저희 병원 교육 자료를 한번 여러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걸 보면은 걷는 자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자세의 핵심은 보통은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그러니까 몸의 전반적인 힘이 빠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볼 때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이걸 힘을 줘서 겉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완전히 다른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뭐 타이거 우즈가 스윙하는 자세를 보고 타이거 우즈의 어드레스 자세를 억지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순간적인 그 자세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준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 자세를 타이거 우즈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썼을 때 그 훌륭한 골프 선수처럼 몸이 돌아가지진 않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코어 인지 바르게 해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지 코어가 작용해서 내 상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시험 보이시는 분이 숙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고 그 상태에서 다른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관절만 펴서 몸을 피게 만들어서 허벅지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바르게 앉기도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의자에 앉게 되면은 내 머리와 팔의 무게가 척추뼈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시고 앉게 되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내가 30분 앉아 있어서 아팠다면은 그 자세를 잘 취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4-50분, 1시간 정도 앉아도 통증이 안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시연해 주시는 보인 자세에서 보이는 핵심은 이 자세를 정확히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서 앉으면은 누구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코어에 대한 인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게 되면은 지금 시연해 주시는 처럼 어깨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몸을 숙이고 컴퓨터 작업을 하던 장시간 앉아 계시더라도 허리의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이분의 자세를 흉내하는 게 아니라 서서 앉을 때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누구나 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느끼시면서 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쪽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 자세를 만드셔야지 이게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자세입니다. 어깨 쪽에 힘을 꽉 줘서 이 자세를 만들게 되면은 그 힘준 상태를 5분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팔을 써서 어떤 작업을 하는 순간 그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허리는 다시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쪽에 힘을 빼고 앉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고요. 걷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거가 그냥, 환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천천히 걷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성격이 급해서 걸음이 빨라지시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천천히 못 걸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료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은 오른발에만 남아있으면서 왼발을 앞으로 내미는 것, 이것 자체가 대부분의 분들이 안 되세요. 몸이 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이 딸려 나가지 않게 디든 발로 버티면서 반대쪽 다리가 지금 치료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나갈 수 있다면, 천천히 나가면서 몸이 저절로 안 흔들리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코어 인지를 기르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평소에 이렇게 걸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걷는 동작을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 20분 정도 하시면서 내 코어에 대한 인지를 한 번씩 높여주고 나시면은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도 이 코어 자체를 자꾸 인지하다 보면 코어에 힘을 쓰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순간이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고,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코어의 인지가 향상이 되고 코어 자체가 더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동작에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바로 세우시려는 훈련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재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랭크, 스쿼트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에 좀 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보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허리 디스크의 걷기 운동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걷는 게 좋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걷느냐랑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파워워킹은 디스크가 있으신 분이면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팔까지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버텨야 되는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파워워킹은 별로 권하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걸을 때 많은 양을 걷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버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디스크나 통증이 있어서 코어에 힘이 떨어져 있는데 몸이 지쳐버리게 되면은 코어에 힘이 빠져서 허리 보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 괜찮고요. 걸으실 때 제가 보여드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아주 가볍게 살짝 흔들면서 허벅다리에 힘이 주로 들어가게, 그리고 이 자세가 몸이 힘들어지면은 쓸데없는 데에 자꾸 힘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마라톤 하시거나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프로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쓸데없는 데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몸이 조금만 피곤해지면은 쓸데없는 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허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특별히 과도한 긴장이 된다는 걸 느끼지 않게 가벼운 상태에서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는 지속적으로 걷기 하는 게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과격하게 천천히 하시는 게 인지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버템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현미경 수술 받으신 지 1년 반쯤 지났습니다. 다시 시내버스 운전을 해도 될까요? 장시간이고 진동이 많고 허리가 안 좋아 걱정입니다. 아니면 다른 일 찾는 게 나을까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들 많이 치료해 보면 코어의 인지가 한번 떨어지신 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인지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처럼 허리가 굽어지면서 코어의 힘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의 힘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자에 앉게 되면은 코어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뼈가 원래보다 훨씬 더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재활을 통해서 인지를 잘 향상시켜서 내가 내 아랫배로 내 머리랑 팔을 받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을 하시면 충분히 버스 운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앉는 자세에서 말씀드렸지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어떤 분은 10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분도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 자세를 지키면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호흡근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면 장시간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깨를 뒤로 제끼는 것처럼 완전히 껍데기 근육을 쓰는 자세는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어 인지에 좀 노력을 좀 해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운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몬순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척추 수술 후 다리 저림, 손에 힘 빠짐, 그리고 수술 주변 부위 통증 결림이 있는데 진통제나 파스도 흡수 없고 날씨가 안 좋으면 수술한 곳 뼈가 너무 아프네요. 보통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재활이 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내 코어의 인지가 좋고 활동량이 충분히 나온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감각신경에 어떤 찌릿찌릿하고 저리거나 이상 감각이 남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다리가 무디고 시리고 저린 느낌이 있어도 재활을 정석적으로 하시면 마라톤도 되고 달리기도 되고 축구도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몸에 코어 인지를 높여서 활동량이 계속 올라오고 계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통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몸의 인지를 끌어올려서 내 활동량이 늘어나지게 되면은 이런 통증을 훨씬 더 적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어를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 몸을 잘 느껴서 내 배가 내 몸을 잘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재활을 해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피에버 FT님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러닝도 하고 사이클도 하다가 직장이 바뀌고
거주 환경이 바뀌면서 거의 3년 동안 제대로 운동을 못 했습니다. 이전에는 코 힘도 잘 들어 몸도 가벼웠는데 이제는 안 되네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예전 감각으로 돌아가서 바로 시작해도 좋을까요? 제가 충고를 드리면은요. 환자분이 그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내 속근육에 힘이 떨어지면은 겉근육에 힘을 주면 다칠 것 같은 걸 느끼시거든요. 같은 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사이클 러닝 하셨으면 러닝도 원래 환자분이 하신 속도에 한 3분의 1 정도 속도로 천천히 뛰시면서 폼을 먼저 만들어서 몸에 안정감을 만드시고 러닝량을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클도 원래 사이클이 허리가 페달을 밟을 때 몸통이 흔들리면은 사이클이 허리에 매우 안 좋은 운동이 되는데요. 페달을 돌릴 때 몸통이 안 흔들릴 수 있으면은 사이클은 코 강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달리던 속도의 한 3분의 1, 최소 2분의 1 이하, 3분의 1 정도로 천천히 달리기 연습을 한 달 정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이클을 하실 때도 원래 내가 사이클 페달을 밟았을 때 먼저 러닝을 먼저 천천히 하는 러닝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은 사이클을 하실 때 내가 페달을 밟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강도로 페달을 밟는 강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페달을 밟는 강도를 올리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은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충분히 원래 하시던 강도로 복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에 위화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속근육에 힘이 떨어졌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인지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환자분 몸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운동량 늘리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 제가 환자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이 코 인지 제어를 제가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는 도 닦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내 몸에 어떤 상태인지가 잘 안 느껴지세요. 통증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통증 그냥 경고의 의미지 통증이 있다고 꼭 다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움직일 때 더 아픈 게 아니라면은 통증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내 몸에 대한 인지를 높여서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